자, 미국의 상황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월가가 미국 경기의 침체 사인만을 기다리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침체 사인이 와야지, 소위 말해서 금리를 내리고 돈을 소위 회수하는 거를 멈추게 될 것이고, 그래야지 자기들 돈벌이가 가능하니까요. 돈벌이가 가능하고 수익 내는 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구독 취소를 부탁하는 유일한 분이라고요. 저는 뭐 이게 뭐 그 건방져서 그런 게 아니고요. 건방져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의 선택을 존중해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제 지식을 공유를 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뭐 그걸 여러분들한테 저는 학생들 가르치면서 그래요. 제가 연구 논문 한 편을 쓰면 더 썼지, 학생들한테 그러니까 잘 보여가지고 학생들 평가 점수를 잘 받아가지고 그러니까는 교수직 유지하는 거 원치 않는다. 절대 그런 일 없을 테니까는 학생들한테도 제가 말을 하죠. 여러분들이 저를 그러니까 평가를 아무리 평점을 나쁘게 줘도 나는 그러니까 그런 거 연연하지 않는 사람이다. 학생들하고 타협 안 한다. 이런 얘기 합니다. 그런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저는 뭐 여러분들에게 제 나름대로 그러니까 좋은 정보와 지식을 드리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구걸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제가 이거 뭐 돈을 바라고 하지도 않잖아요. 제가 광고 같은 거 일치 안 하잖아요. 다른 유튜버와 달리요. 그러니까요. 제가 돈 같은 거 생각하면 이거 안 합니다. 돈을 하게 되면요. 아무래도 사람이 지저분해지거든요. 돈을 자꾸만 신경 쓰게 되면요. 그렇지만 이제 저를 도와주는 제작팀에 대한 인건비는 그래도 제가 어쨌든 간에 이게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러니까 응원을 제가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뿐이고요. 그것도 만약에 못할 정도면은 제가 이제 클로즈 해야죠. 클로즈 해야 되는 겁니다. 제 역할의 그 한계가 거기까지인 거니까요. 또 말이 길어졌습니다. 미국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월가가 침체 도래만을 기다리고 있다. 이걸 한마디로 설명이 되어집니다. 자, 이게 지금 이제 뭐냐면요. 연준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그러니까 우리가 9월 이제 그러니까는 FOMC 회의가 있었잖아요. 거기서 나온 다음에 일반적인 평가가 이제 평가를 담은 이제 그 기사 중에 가장 이제 많이 이제 얘기됐던 표현이 뭐냐면요. higher for longer rate. 이겁니다. higher for longer rate. 이게 뭡니까요? 더 오랫동안 높은 금리를, 그러니까 고금리를 오랫동안 그러니까는 유지한다는 사인을 보냈다 이거죠. 연준이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고금리가 그러니까는 이게 그러니까는 곧 이제 그러니까 저희 금리 인하로 기자로 바뀔 일이 없다는 사인을 준 거죠. 없다는 사인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는 시장에서 그걸 충격으로 받아들인 거죠. 예? 이 한마디로 그러니까 higher for longer rate. 이게 이제 한마디로 그러니까는 지난주 연준의 FOMC 회의의 핵심 이 결론입니다. higher for longer rate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굉장히 고금리잖아요. 상당 구간이 5.5%까지 올라갔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고금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갈 수밖에 없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요? 왜 그래요? 지금 우리가 금리 인상한 이유가 뭐랬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인플레이션 때문인데, 인플레이션이 제가 뭐랬습니까요? 비경제적인 공급 충격이라 그랬잖아요. 비경제적인 요인이고 거기다가 또 그냥 공급 충격이라 그랬잖아요. 당연히 이제 비경제적인 요인이다 보니까 공급 충격일 수밖에 없는데, 물론 이제 수요 충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경제적인 요인으로요. 그렇지만 대개가 이제 비경제적인 요인, 이런 정치적인 요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공급 충격에 많이 주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의 충격, 그다음에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 충격, 이게 다 비경제적인 거잖아요. 여기서 비롯된 거잖아요. 인플레이션이요. 그렇죠? 인플레이션이. 그리고 이제 그 상황에서 돈을 또 엄청 풀었잖아요. 풀 수밖에 없었잖아요. 원인이 이거라고요. 근데 원인이 그러니까 이게 사라졌냐고요. 사라지지 않았으니까 이게 오래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래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연준의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연준 그러니까 공개시장위원회라 그러죠. 우리말로요. FOMC를요.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의 약자로 FOMC가 그러니까는 전망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하고 있는 거를 몇 가지 그러니까 지표를 좀 이제 소개하겠습니다. 실업률 지표입니다. 실업률 지표인데 여기 지금 이제 막대 그래프가 쭉 있는데 2023, 24, 25년에 이 막대 그래프가 있는데
밑에 보게 되면 색깔이 맨 왼쪽에 있는 노란 색깔이 작년 3월 달이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할 때죠. 인상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작년 3월 달부터 그러니까 3월 중순 때부터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잖아요. 연준이요.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최근 6월 달까지 그러니까는 연준이 바라보는 그러니까는 실업률에 대한 전망인 겁니다. 실업률에 대한 전망인데 2023, 24, 25년 동안에 실업률이 안 올라가고 있잖아요. 예? 내후년이 돼도 실업률이 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뭡니까? 적어도 고용지표로 봤을 때 침체가 올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거죠. 별로 없다는 거예요.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예? 지금과 거의 그러니까 뭐 비슷한 수준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인플레이션율입니다. 인플레이션율이요. 가로해놓고 PCE, PI라는 것은 미국의 연준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기준으로 보지만 미국은 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라고 해서 개인 소비 지출, 프라이스 인덱스, 물가 지수를 가지고 연준이 삼다했잖아요. 특히 근원 물가 지수를요. 이것도 이제 보시게 되면은 2023년 조금씩 하락은 해가고 있지만은 적어도 물가 목표치 2% 도달하려면은 2025년이나 돼야 된다는 거죠. 2025년이나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오른쪽 그림을 보시게 되면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금리 인하로 전하는 꿈 깨라 이거죠. 자, 그 다음 지표로 이제 보게 되면 뭐냐면요. 성장률입니다. 성장률이요. 성장률을 보게 되면 성장률도 올해보다 내년, 내후년에 더 성장률이 괜찮잖아요. 그렇죠? 성장률도 보게 되면 연준에서 전망하는 게요. 내년, 내후년이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는 그러니까 사실 기대하기 힘든 거예요. 적어도 뭐가 오기 전에는 금융 충격이 오기 전에는 경기 침체는 오기 어렵습니다. 경기 침체는 오기 어려워요. 금융 충격은 여기에 반영이 안 된 거죠. 안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금리를 연준에서 어떻게 보고 있느냐? 재밌는 게요. 지금 이제 5.5%까지 올라간 거잖아요. 예? 그게 이제 2023년에 맨 오른쪽에 있는 막대 그래프입니다. 막대 그래프죠. 5.5%가 올라가 있는 거잖아요. 2024년도에도 5% 정도, 5% 조금 높잖아요. 5%까지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5% 밑으로 내려가기가 힘들다 이거예요. 예? 내년에도 그러니까요. 그리고 내후년 2025년도에도 한 4%는 그러니까 유지를 해야 될 것 같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금리를 그러니까 과거 그러니까 팬데믹 이전에 소위 저금리 시대의 돌에 꿈 깨라 이거죠. 꿈 깨라 이거예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시장에 충격을 준 거죠. 시장이 그러니까는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을 먹은 거죠. 이번 주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 기사를 이제 우리가 이제 대비시켜서 한번 봐봅시다. 위에 거는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입니다. 밑에 거는 뭐냐면 그냥 연합뉴스에서 마켓워치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월가라든가 투자자 입장을 많이 반영하는 이제 그러한 이제 이 소위 투자 관련 미디어인데 마켓워치하고 보게 되면은 이런 얘기 나오고 있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요?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블룸버그 통신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이제 9월 21일자입니다. 21일자 기사예요. 그러니까 높은 고금리는 그러니까는 단순하게 그냥 그러니까 장기간일 뿐만 아니라 not just 그랬으니까요. 장기간일 뿐만 아니라 이게 영원히 될 수도 있다. 영원히. 저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이 지적에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금리 이제 그러니까는 과거에 그러니까 금융위기 이후부터 팬데믹 터지기 전까지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표현했던 이지머니, 소위 말해서 값싼 돈의 시대는 이제는 그러니까 더 이상 기대하지 말라 이거죠. 예? 그러면 사실 월가로서 볼 때는 굉장히 우울한 얘기죠. 월가로서 볼 때는 우울한 얘기인 거예요. 예? 마켓워치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서 미국채 매수 서둘러라. 수익률 정점에 가깝다. 이런 얘기 했어요. 그래서 미국채 수익률이 내려간다는 얘기는 국채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가격이 그러니까 올라가기 전에 미리 사둬라 이거죠. 했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일부만 동의하고 대부분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은 동의할 수 없어요. 마켓워치가 사실은 이런 얘기 여러 번 얘기했어요. 연초부터요. 그런데 별로 맞지 않았죠. 자, 이게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자, 미국채 3개월물은요. 3개월물은 이미 그러니까는
그 소위 7월 말부터 그러니까 미국채 장기물이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했잖아요. 수익률이요. 수익률은 그러니까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요? 연준 금리는 이제 거의 이제 그러니까는 거의 최고점에 도달했다는. 그러니까 중앙은행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는요.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는 단기 시장금리. 단기 시장금리의 기준이 뭐냐면 국채 수익률이잖아요. 국채 수익률 3개월, 6개월물이요. 단기 시장금리에는 영향을 미칩니다.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쳐요. 그런데 장기, 중장기, 중기 혹은 장기에는 영향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떨어져요. 기준금리는요. 기본적으로 뭐냐면 중기나 장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금리는 글로벌 채권 시장에서 결정되어집니다. 채권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어져요. 예?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3개월물은 수익률이 그러니까는 거의 그러니까 이거 변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 이유 그건 뭐냐? 연준이 금리 인상을 사실상 그러니까 거의 막바지에 왔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예, 막바지에 왔다. 예,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그러니까 단기 금리는 안 움직이죠. 안 움직이는 겁니다. 6개월도 마찬가지예요. 3개월, 6개월까지는 이게 연준의 기준금리가 먹힌다니까요. 먹혀요. 단기 금리는요. 그런데 중장기 한번 봐보세요. 10년물 봐보세요. 10년물은 제가 뭘 했어요. 10년물은 작년 그러니까는 11월 이후부터도 11월 달부터도 그러니까 한 1.5% 정도 이렇게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안 올라갔다 했잖아요. 오히려 그러니까요. 금리를 인상하는 시기에 안 올라갔었어요. 그러다가 금리를 사실상 그러니까는 7월 달에 금리 마지막 올리고 지금 금리 안 올리고 있잖아요. 9월 달도 안 올렸으니까 오히려 그때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리하고 연준 금리하고 무관하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지금요. 무관하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10년물입니다. 이게요. 그 다음에 2년물 봐보세요. 2년물도 보게 되면은 그 10년물하고 폭에 있어서 그러니까 좀 차이가 있을 뿐이지 비슷하게 움직이잖아요. 비슷하게 움직여요. 그렇죠? 2년물도 그러니까는 연준이 작년 11월 이후에도 금리를 그러니까 올해 6월달까지도 올해 7월달까지도 계속 금리 인상해 왔었잖아요. 근데 안 올라갔잖아요. 안 올라갔잖아요. 3월 달에 그러니까 은행위기 때 잠깐 이제 시장이 불안정할 때 치고 올라간 거고 안 올라갔잖아요. 오히려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는 6월 달부터 이제 그러니까 다시 올라갔지만은 하여간 작년 11월 초 수준을 해서 범위 내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7월 말부터 이게 이제 치고 올라가기 시작한 거죠. 금리는 사실상 그러니까는 7월 달 이후에 올리질 않고 있는데. 그렇죠? 자, 그런 점에서 연준 금리하고 거의 무관하게 움직인다 이겁니다. 2년물 이상들은요. 5년물도 마찬가지입니다. 2년물하고 비슷하죠. 2년물하고 비슷해요. 10년물과 유사하고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거는 뭐냐면요. 정보라고 생각한다면은, 이 정보는 그러니까 제 판단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여러분 참고를 해보세요. 미 국채 10년물의 수익률이 7월 19일에 저점을 찍고 나서부터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가 주목하는 게 뭐라 했었어요? 저점이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다. 저점이 우상향하고 있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매주 그러니까 우리가 거래일 금요일이면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이 그러니까 우리가 클로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5일간 거래가 열리잖아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리잖아요. 물론 이건 뉴욕 시장 기준입니다. 뉴욕 시장 기준이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시차가 좀 존재하지요. 존재하는데 7월 말부터 보게 되면은 쭉쭉쭉 올라가는 폭이 중간에 그러니까 8월 그러니까 이 하순경에 잠깐 그러니까는 움찔했지만은 결국은 다시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아마 목요일 날에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4.5%를 돌파했었습니다. 일시적으로요. 4.5%까지 돌파했었어요.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었죠. 목요일 날 보게 되면요. 그러다 금요일 날 좀 꺾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쭉쭉쭉 올라가고 있잖아요. 올라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연준이 금리를 사실상 그러니까는 거의 이제 그러니까는 동결하는 시점에서 뒤늦게 그러니까는 미 국채 10년물 수익률이 올라가고 있다 이겁니다.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연준 금리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거죠. 연준금리하고. 그래서 우리가 전문가들이 글로벌 채권 시장에서 중장기 금리는 결정되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신흥국가들은 단기 금리조차도 그러니까는 중앙은행의 금리의 영향력은 굉장히 약화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하여간 적어도 컨센서스는 뭐냐면 중장기 시장금리는 이 글로벌 채권 시장에서 결정된다는 것에 대한 컨센서스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러면 왜 이렇게 연준의 10년물 장기, 중장기 수익률들이 올라가느냐. 지금 뭐냐면 국채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국채 가격이 떨어지는 거는 시장의 수요의 힘과 공급의 힘을 가지고 우리가 관찰할 수밖에 없잖아요. 관찰할 수밖에 없는데 시장에서 거래가 안 되는 국채도 있습니다. 서로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들 간에 서로 상호 보유하고 있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요. 자, 보게 되면 지난 1년 사이에 8월 달까지 지금 통계가 나와 있으니까요. 9월 달은 아직 안 끝났으니까는 보게 되면 지난 1년 동안에 시장에서 거래되는 미 국채 규모가 1조 8천억 달러가 증가했습니다. 1조 8천억 달러. 그러니까 공급 물량이 많이 일단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겁니다. 전체 미국의 국가 부채는 이것보다 더 크게 증가했지만은 시장에서 그러니까 거래되는 미국채 시장 거래되는 국채만 규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5조 달러, 25조 5천억 달러 정도로 지난달 기준으로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하더라도 1조 8천억 달러 이상이 그러니까 증가했다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공급 물량이 많아요. 일단 공급 물량이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냐면은 그랬을 때 이제 연준이 걱정하는 거는 뭐냐면요. 연준이 그러니까는 이 장기 금리가 미 국채 가격이 폭락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연준은 경계할 수밖에 없죠. 예, 미 국채는 달러하고 동의어거든요. 동의어입니다. 미국은 그러니까 미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잖아요. 왜? 정부 채무가 천문학적인 규모잖아요. 천문학적인 규모이다 보니까 근데 그 자금을 그러니까 정부가 그러니까 재정 적자를 그러니까 그 유지하기 위한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요? 국채를 발행하는데 그 국채 상당 부분을 해외에서 소비해주고 있잖아요. 해외에서 소비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미 국채에 대한 투자 매력을 유지를 해야 될 게 아닙니까? 미 국채에 대한 투자 매력을요. 그렇죠? 그 투자 매력을 유지한다는 얘기는 국채 가격이 그러니까 폭락하는 걸 막아야 되는 거죠. 미 국채 가격이 폭락한다는 얘기는 달러에 대한 신뢰도가 폭락한다는 거나 같은 말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보게 되면요. 작년 그러니까 10월 달부터 그러니까 올해 그러니까는 9월 최근까지인데 소위 역레포를 가지고 연준이 그러니까 핸들을 했다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역레포라는 건 뭐예요? 일반적으로 레포라는 것은 시중은행들이 금융기관들이 그러니까 연준한테 돈을 빌릴 때 담보물로 증권들을 보유하고 있는 증권들을 그걸 맡기면서 돈을 빌리는 거잖아요. 연준으로부터 돈을 차입하는 방식인 거죠. RP가 레포라는 것이요. 근데 역레포라는 건 거꾸로죠. 연준이 이번엔 돈을 빌리는 거죠.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 등을 그러니까는 시장에다가 금융기관들한테 제공하면서 돈을 차입해가는 거죠. 연준이요.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연준이 무슨 돈이 없어서 차입하겠어요? 아니죠. 그게 아니라 시장에다가 그러니까 국채라는 상품을 공급해 주는 거죠. 국채를 그러니까 공급해 주는 거죠. 네? 국채를 공급해 줘 가지고 그거를 보게 되면요. 21년 4월 달부터 22년 5월 달 한 1년 한 달 정도가는 증가했습니다. 과거에 제가 보여드렸는데 역레포 규모가 쭉 증가했죠. 그 얘기는 뭐예요? 공급 물량이 증가했다는 거죠. 시장이요. 왜 그렇습니까요? 연준이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돈을 엄청 풀었잖아요. 소위 특히 쉽게 얘기해서 M1 현금성 통화가 엄청 증가했거든요. 그 증가한 돈들이 투자할 곳을 마련해 줘야 될 게 아닙니까? 그래서 뭐냐면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그러니까 국채를 쏟아낸 거죠. 예? 금리를 인상하기 전부터요. 그러니까 인상하기 1년 전부터요. 그래가지고 이걸 작년 5월 달까지 이 패턴을 쭉 유지를 했어요. 그러다가 작년 6월 달부터 이걸 중단합니다. 여기 그림은 10월 달부터 표현하고 있지만 6월 달부터 9월 달 사이에 거의 중단합니다. 더 이상 그러니까는 역레포 규모를 증가 안 시키죠. 왜 그렇습니까요? 작년 6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죠? 작년 6월 달부터 연준이 뭐냐면 0.75%씩 금리를 인상할 때입니다. 0.75%씩. 굉장히 그 당시에 우리가 0.75라는 것은 사실은 그러니까 이 90년대에 경험을 했을 뿐 2000년대 이후에는 경험한 적이 없는 그런 금리 인상 폭이에요. 근데 연속해서 6월달, 7월달 연속해서 금리를 그때 0.75씩 올렸잖아요. 0.75%씩 올렸었습니다. 그렇죠? 기억들 하시죠? 그때 이제 뭐냐면 그게 시장에 충격을 줄 게 아닙니까? 연준이 굉장히 가파르게 빠르게 그러니까는 금리를 인상한다는 이런 이미지를 주는 거니까는 그걸로 인해 가지고 시장의 장기 국채들의 수익률도 같이 올라갈까 봐. 올라가게 된다는 게 뭐예요?
국채 가격이 폭락한다는 거잖아요. 이거를 막기 위해서 뭐냐면 어떻게 했냐면은 연준이 그러니까 시장에다 공급하는 국채 공급량을 중단한 거죠. 그리고 10월 달부터는 그러니까는 이걸 이제 중단하다가 11월 이후부터 이거 줄이기 시작하죠.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작년 6월 달 이후에 줄어든 규모를 보게 되면 한 300억 달러 정도가 축소가 된 상황입니다. 축소가 된 상황이죠. 왜? 국채 가격 폭락을 막기 위한 거예요. 이건요. 국채 가격 폭락을 막기 위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우리가 영래포 역할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작년 6월 달부터, 이거 한번 봐보세요. 10년물 수익률이거든요. 작년 6월 14일, 15일이 FOMC 회의가 있었고, 그때 그걸 하면서 0.75%를,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0.75%를 인상을 했었던 5월 달에도 그러니까 그 전 달인 5월 달에도 0.5만 올렸었습니다. 근데 0.75 올렸죠. 7월 달에 또 0.75 올렸죠. 그 0.75씩 두 번이나 연속해서 올렸는데 10년물 수익률은 오히려 떨어졌었죠. 떨어졌었습니다. 그렇죠? 그게 상당히 우리가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금리를 이렇게 빠르게 올리면 그러니까 시장의 장기 금리도 올라간다는 이런 것을 우리가 인식을 깨트린 거잖아요. 왜 그랬느냐? 당시에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국채 가격이 장기 투자들이 외국인들은 많이 있는데 장기물에다가 이게 국채 가격이 폭락하게 되면은 매력이 떨어질 게 아닙니까? 미국채의 매력이. 그럼 미국채 처리가 안 되는 거를 그래서 중단을 한 겁니다. 영래포로 중단을 했었던 거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요. 그러다가 그러니까는 작년 그러니까 9월 이후부터 그러니까 올라가기 시작하다 보니까는 그때 그러면서 뭐냐면 소위 어떻게 됐습니까요? 소위 금리 10년물 수익률이 올라가면서 10월 달에 국채 파동도 일어나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줄이기 시작하죠. 줄이기 시작한 겁니다. 영래포 규모를 줄이기 시작한 거죠. 자, 이걸 보시게 되면요. 앞에 4월 달부터 21년 4월 달은 아직 금리 인상하기 1년 전입니다. 1년 전인데 돈이 워낙 많이 풀려가지고 그 돈들의 상당 부분이 MMF로도 갈 수 있을 텐데, 현금성 통화 쪽으로요. MMF로 갔는데 MMF가 그렇게 많이 안 증가했어요. 그 21년 3월 달부터 22년 3월 달까지 여기 보게 되면 한 1,500억 달러 정도 이런 정도 증가했잖아요. 이게 단위가 조달러거든요. 단위가 조달러인데 근데 오히려 뭐냐면은 그 이후에 굉장히 23년 아니죠. 올해 3월 달부터 급속하게 증가하잖아요. 급속하게 증가한 게 왜 그러겠습니까요? 특히 뭐냐면 작년에 11월 이후부터 이렇게 증가하기 사실 했죠.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영래포 규모를 축소하니까 연준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국채 공급 물량을 줄이니까 회수하니까는 결국은 뭐냐면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국채 물량으로 공급 물량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잖아요. 줄어드니까 당연히 뭐냐면은 MMF 자녀들이 MMF가 이쪽으로 많이 투입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투입될 수 있었던 거죠. 그 투입되게 되면 국채 가격을 끌어올릴 게 아닙니까? 그 다음에 중국이 수요 측면에서 보게 되면요. 수요 측면에서 그러니까 대외적인 수요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제가 지난번에도 소개했죠. 지금 이게 7월 달까지 나왔습니다. 7월 달 거까지요. 지난번에 6월 달 거까지 제가 공개했는데, 6월 달에도 보게 되면, 일부 사람들은, 미국제 수익률이 올라가는 게 중국이 매각을 해서 그러지 않냐 그러는데, 중국의 매각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하나지만은, 이게 큰 요인은 아닙니다. 예,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규모가 기껏해야 한 달에 한 100억 달러 정도뿐이 안 돼요. 100억 달러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한 요인이 되고 하나의 그러니까는 심리적인 요인으로 특히 저는 작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근데 중국도 그러니까 이걸 대규모 팔아가지고 손실을 볼 의사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요인을 여러분들은 너무 그러니까는 어떤 한 요인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걸 과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너무 거기에 그러니까는 그렇게 되면 다른 부분을 놓치기 때문에요. 중국이 그러니까 미국제 보유액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건 맞습니다. 축소하는 건 맞고, 특히 뭐냐면은 우리가 작년부터 그러니까는 이 축소 속도가 좀 이제 커졌다는 거, 이걸 좀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연준도 마찬가지로 줄이고 있죠. 왜? 연준이 양적 긴축으로 작년 6월 달부터 전환했잖아요. 작년 6월 달부터 양적 긴축으로 전환을 하면서 줄어든 규모가 한 6,9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6,900억 달러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연준도 줄이고 있어. 중국도 줄이고 있어. 물론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전 세계는 그렇게 크게 안 줄어들었습니다.
안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예, 미국이 한숨을 놓을 수 있는 거죠. 한숨을 놓을 수 있는 건데 연준이 근데 구세주 역할은 못하는 상황이라 이겁니다. 왜? 돈이 엄청 풀렸는데 그거를 지금 회수를 해야 되는데 연준이 그러니까는 국채를 매입을 하면은 돈이 더 그만큼 더 풀릴 게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연준도 그러니까 여전히 줄이고 있다는 거고요. 시중에 제가 뭐랬습니까요? 통화량 지표를 한번 봐보세요. 통화량 지표를 보시게 되면 이번에 미국 통화량 역사 속에서 처음 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처음 보는 현상이. 지금 뭐냐면 통화량은 우리가 중앙은행이 그러니까는 발행한 통화인 우리가 소위 말해서 기초 통화량이죠. 머니 베이스라고 하는 우리가 M0죠. 그리고 거기에 그러니까 요구불 예금의 성격, 즉 현금성 통화들이죠. 이런 것들을 합친 것이 M1이죠. 소위 좁은 의미에서 통화량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2년 미만의 저축성 예금을 포함시킨 것이 M2죠. 총통화량이라고. 시중에 통화량이 얼마나 됐지 할 때 바로 이 M2죠. 총통화량입니다. 총통화량인데 총통화량 대비해서 M1의 비중이 한 30% 안팎뿐이 안 됐었어요. 30%뿐이 안팎이 안 됐는데 코로나 팬데믹 터지고 나서 M1의 비중이 90% 안팎으로 확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돈들이 현금성 통화로 그러니까 그 구성되고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그러니까 대기성 돈들은 굉장히 많은 거예요. 대기성 돈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이게 단위가 10억 달러이기 때문에 저 맨 끝에 있는 위에 있는 빨간색 숫자가 18조 한 5천억 달러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예? 근데 이게 팬데믹 전에는 한 300억 달러 했었으니까는 4,300억 정도 달러 4조 3천억 달러 정도 됐었으니까는 거의 14조 달러 정도가 14조 달러 이상이니까 증가한 거잖아요. 특히 현금성 자산이. 그러니까 시중에 그러니까 대기하고 있는 현금성 통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즉 수요의 힘은 굉장히 잠재적인 수요의 힘은 존재하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시장에 안 들어가는 거죠. 안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미 국채 투자했을 때 미 국채 가격이 얼마나 떨어졌느냐? 작년에 10월 달에 그러니까 최저점을 떨어졌었습니다. 최저점을 떨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지난주 말에 아직도 그러니까 작년 10월 말 기준을 아직 도달을 못 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미 국채 충격이 10년물 기준으로는 수익률이 그러니까 작년 10월 달부터 올라갔지만은 그 전체적인 이게 뭐 미 국채라는 것이 10년물만이 아니니까는 아직 그러니까는 미 국채 투자에 대한 손실액이 작년 10월 달 수준까지는 도달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도달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 국채 수익률이 더 올라가는 상황을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데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제가 러프하게 계산을 해봤는데 좀 이제 그러니까는 러프하게 계산했는데 미 국채 수익률이 한 10년물 기준으로요. 한 5.1% 정도 돌파하게 되면은 파국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직 4.5%가 아직 채 도달을 못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한 5.1% 정도 넘으면 5.13% 정도 넘으면은 파국으로 진입할 걸로 저는 계산이 되어지더라고요. 예? 여러분 뭐 참고를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왜 이렇게 그러니까는 미 국채 10년물 수익률은 많이 올라가고 미 국채 가격이 장기 국채들은 가격이 떨어졌는데 왜 손실액이 작년 10월 달보다 아직 적냐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예?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연준이 발행하는 이 국채가 우리가 빌이라는 것은 단기 국채 1년 미만짜리들을 되게 3개월물, 6개월물짜리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물론 1개월물도 있지만은 3개월, 6개월물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노트라는 것은 중기 채권입니다. 2년에서 그러니까 대개 이제 10년 미만짜리들이에요. 그러니까 2년, 3년, 5년, 7년 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본드라는 것은 장기 채권이에요. 10년 이상짜리들이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이제 편의상 나눠서 부르는데 다 채권이긴 하더라도요. 보게 되면은 주로 뭐가 증가하고 있냐? 단기채가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단기채가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단기채 발행을 증가시키고 있어요. 예? 이게 뭐냐면 올해 5월 달부터 올해 8월 달까지 그러니까는 8월 달까지 한 4개월 동안에 한 3개월이죠. 3개월입니다. 5월 말 대비 8월 말 대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3개월 동안에 주로 뭐가 쏟아지고 있느냐? 단기채가 쏟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기채가. 왜 그러겠습니까? 장기채에 대한 중장기채에 대한 압력을 주기 싫은 겁니다. 중장기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고 있었잖아요. 6월 달부터요. 올라가고 있는데 중장기 채권의 공급이 더 늘어나 보세요.
가격이 더 떨어질 게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는 적어도 중장기 채권은 막아야 되겠다. 중기채가 가장 많이 발행된 거거든요. 예? 가장 많이 발행된 게 중기채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여기 보다시피 한 13조 7천억 달러 되잖아요. 8월달 기준으로 그러니까요. 중기채가요. 그렇죠? 장기채가 한 4조 2천억 달러, 그다음에 단기채가 한 5조 달러, 5조 1천억 달러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기채를 가장 많이 발행하는데 중기채는 오히려 줄어들었잖아요. 왜 그랬습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2년물, 3년물, 7년물 이런 것들이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고 앉았으니까 6월 달부터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올라가니까는 그 얘기는 뭡니까?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미국 국채, 중기채 가격 때 떨어진다는 얘기죠. 거의 부담을 주기 싫다는 거죠. 그래서 발행을 줄인 겁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그러니까는 포트폴리오를, 예? 지금 미 국채에 대한 매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을 잠깐 정리를 하면 어떤 겁니까요? 미국 국채 문제는 뭐냐면은 적어도 중장기채는 연준에서 컨트롤이 안 된다. 연준 금리 가지고 컨트롤이 안 된다. 첫째는요. 컨트롤이 안 된다. 이걸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되고요. 둘째는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연방정부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난주에 제가 뭐랬습니까요? 너무 그러니까는 국채를 많이 발행하고 있다 이거예요. 너무 많이 발행하고 있죠. 너무 많이 발행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1년의 이자가 거의 그러니까 한 1조 달러 가까울 정도로 그러니까 많이 발행하고 있다 이거예요. 국채 이자 부담이요. 그런데 지금 이 중장기 국채에 대한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가지고 단기채를 발행한다면 단기채는 근데 그 금리가 굉장히 높잖아요. 금리가. 예? 고금리를 이게 이제 연준 기준금리하고 거의 연동되니까요. 그렇죠? 단기채들은요. 그 얘기는 결국 뭐겠습니까요?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일단 그 중앙정부가 연방정부가 단기채 중심으로 공급을 한다는 얘기는 중장기 국채에 대한 그러니까는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자 부담은 굉장히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죠. 이자 부담. 결국은 뭡니까요? 문제를 자꾸만 뒤로 미루는 것뿐이에요. 문제를 뒤로 미루는 겁니다. 미국도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재정을 다루는 게. 제가 그랬잖아요. 미국의 재정 문제를 다루려면 가장 근본적인 건 뭐냐? 세입을 늘려야 되죠. 세입을 늘려야 되는 거예요. 지출을 줄일 데가 별로 없거든요. 예? 공화당은 줄이라고 하지만은 줄일 데가 별로 없거든요. 세입을 늘려야 되죠. 그건 증세입니다. 근데 이거 싫죠. 미국의 소위 말해서 소위 부유층들이 증세하는 거 싫어하죠. 예? 싫어하죠. 월가라든가 IT 업계에서 그러니까 로비 자금을 정치 자금을 지원받는 정치인들은 그걸 못하죠. 예? 못하니까 이렇게 악순환으로 계속 돌려막기 하는 거예요. 돌려막기. 잠깐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보다 잠깐만 뒤로 미루는 거죠. 이게 참 큰 문제인 겁니다. 이게 참 큰 문제예요. 문제 해결이 되는 게 없이 계속해서 뒤로 잠깐 미루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예요. 거기다가 우리가 최근에 보게 되면 화웨이와 관련해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한번 소개했듯이 화웨이가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이 그 5G 기술을 그러니까는 확보했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기사가 나왔었잖아요. 이게 발표가 됐었잖아요. 근데 이제 뭐냐면은 그 미국의 이제 상무장관 있죠. 상무장관 여성분이 그분이 뭐라 했습니까요? 그분이 뭐냐면 자기들이 조사해봤는데 그런 걸 생산할 능력 아직 없다. 화웨이는 아직 그런 생산 능력 없다. 이렇게 이제 그랬잖아요. 그게 로이터 통신에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파이낸셜 타임스에 그러고 나서 어떤 기사가 나왔습니까? 화웨이에 그러니까는 그 스마트폰 메이트 60을 분해해 보니까는 자체 설계가 된 거다. 상당 부분이. 그래서 애플의 반열에 올랐다. 화웨이의 그러니까 롤 모델이 애플이거든요. 화웨이는 애플을 그대로 흉내내고 있습니다. 흉내내고 있는데 반도체 애플 방식을 그러니까 그대로 흉내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화웨이는요. 그런데 반도체 자체 설계 애플이 그러니까 자체 설계하잖아요. 자체 설계를 하는 것이 확인되어졌다. 상당 부분이. 상당 부분이. 이런 이제 기사가 나오잖아요. 즉 이 얘기는 뭡니까요? 미국이 어쨌든 간에 제재가 큰 효과를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경쟁을 해가지고 역사적으로도 보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영국도 마찬가지로 자국의 기술이 유출되는 것에 대해서 심지어 미국으로 유출되는 것도 엄격하게 그러니까 통제하고 막 감시하고 그랬었어요.
영국이 19세기는 그러니까 대영 제국의 시기였었잖아요. 저는 역사를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아는데 영국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자기들도 네덜란드나 이런 쪽에서 그러니까 기술을 그러니까는 탈취해 왔었어. 네덜란드의 그러니까 기술자들을 막 저기 저 영국으로 그러니까는 유입시키기 위해서 정책도 했지만은 기술도 우리가 몰래 훔쳐오기도 했었어요. 우리나라 문익점 할아버지가 원나라 가가지고 그러니까는 저기 이 면화 씨를 그 했듯이 다 그런 겁니다. 예? 근데 영국도 그러니까는 미국이 그러니까는 기술을 그러니까는 미국으로 유출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러니까는 그 저기 민감하게 대응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결국은 성공한 사례가 없어요. 예? 기술을 그러니까 유출을 그러니까 막는 거 가지고 이게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적어도 근대 이후에 보게 되면요. 예? 이거 못 막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가지고 사람의 기술이라는 게 사람의 머릿속에 기본적으로 있고 사람이 결국은 빼나가는 거기 때문에 예? 이런 방법보다는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미국이 그러니까 20세기에 소위 말해서 이 디지털 생태계를 만드는 데 속에서 혁신을 보여줬듯이 그 혁신 역량으로 그러니까 승부를 해야 돼요. 근데 사실 지금 보게 되면 애플만 봐보세요. 애플이 지금 보니까 미국의 21세기의 혁신의 상징인데 혁신이 실종됐잖아요. 애플이요. 소위 말해서 제가 늘 얘기하듯이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스티브 잡스 이후에 혁신은 애플이 만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모바일 생태계에서 더 이상의 그러니까 새로운 혁신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도 안 나오고 있고 새로운 혁신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초조하다 보니까는 이제 그러니까 후발주자들을 이렇게 이제 가는 건데 대개 이럴 때는요 보게 되면은 조만간 이제 이러다가 이제 역전될 때 대개 이런 증세들이 나타납니다. 과거 역사를 비춰보게 되면 그렇다 이겁니다. 미국이 그러니까 막 이제 그러니까는 그 기술 발전 19세기 하다 보니까 중엽 이후에 하다 보니까 영국에서 그러니까는 굉장히 그러니까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했었어요. 미국의 기술이 유출된다고 해가지고요. 예? 마찬가지였어요. 영국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1500년대 1600년대 마찬가지로 자기들도 그러니까 유럽에서 대륙에서 기술을 그러니까 빼오고 다 이랬었습니다. 어? 이거 막지 못해요. 이거 가지고 이게 해법이 안 된다고요. 해법이 안 되는 거야. 자기네 나라를 그러니까 혁신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 활발한 그러한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달려가는데 맨 앞에 가는 사람은 자기가 그러니까 계속해서 열심히 뛰어갈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뒤에 오는 사람 그러니까 못 쫓아오게 뒤에 오는 사람한테 계속 허들을 거는 거는 근본적인 대책이 안 된다니까요. 예? 뒤에 오는 사람 그러니까 빨리 뛰어오지 못하게 허들을 자꾸만 설치하는 거잖아요. 허들을요. 예? 그건 대책이 안 돼요. 역사가 그렇게 보여줍니다. 그 순간에는 굉장히 그게 충격을 줄 것 같죠. 근데 그게 근본적인 그러니까는 이 변화를 바꾸지 못합니다. 제가 이건 중국을 그러니까 가는 게 아니에요. 중국은 혁신 능력이 굉장히 취약해요. 미국보다 취약합니다. 왜? 거기는 뭐냐면은 그 시진핑 체제라는 게 국가 자본주의로 다시 돌아갔잖아요. 국가 사회주의로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디지털 생태계에 맞지 않는 시스템이에요. 체제가요. 그래서 저는 중국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대안 모델이 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 얘기는요. 저는 뭐 중국 찬양자도 아니고요. 일부 사람들이 미국 비판하게 되면은 미중 간의 관계에서 미국 정책을 비판하면은 중국 간에 왜 이렇게 흑백 논리예요? 흑 아니면 백이야. 에? 이렇게 단순해. 이런 사람들이 되게 어떤 사람들이냐면 과거에 사는 사람들이야. 과거에 갇혀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 눈에는 뭐냐면 흑 아니면 백으로 뿐이 이분법적으로 뿐이 세상이 안 보이는 사람들인 거죠. 그건 이미요 20세기 초에 끝났습니다. 그런 세상은요. 그러니까 제발 좀 개안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뭐냐면 이번에 소위 말해서 그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죠. 홍콩에서 나오는 이제 유력인지 그러니까 미디어잖아요.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이게 무슨 기사입니까요? 예? 이게 그러니까 9월 20일자 기사인데 이게 뭐냐면은 반도체 장비를 그러니까 중국에 그러니까 또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반도체 제조업체가 YMTC라고 있잖아요. 창신인가 뭐 이렇게 부르는 얘네들이 주로 그러니까 반도체 장비들을 미국에 그러니까 반도체 장비를 만드는 램 리서치라고 있습니다. 유명한 램 리서치에서 수입해서 쓰고 그랬었는데 램 리서치의 장비를 그러니까 수입 대체를 얘네 램 리서치한테 수출을 못하게 하니까는 미국 정부가 중국에다 수출을 못하게 하니까는 그 수입해서 쓰던 거를 그러니까는 국산화하는데 성공했다는 기사잖아요. 국산화하는데 성공했다는 겁니다. 반도체 장비까지도 그러니까 설계뿐만 아니라 반도체 장비. 그러니까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그러니까 자급화를 그러니까 오히려 촉진시키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촉진시키는 측면이. 그 제가 얘기하는 게
이 허들을 놔가지고 해결은 안 된다. 허들을 놔가지고 근본적으로 혁신 경쟁력에 있어서 우위를 점해야지만이 그 미국의 지위는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혁신의 경쟁력. 자국의 혁신의 경쟁력이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를 오히려 그러니까 진단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한 대응이다. 저는 이렇게 권을 하고 싶어요. 예? 미국 친구들한테도 그런 얘기해.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개인적인 친구들은 다 동의해요. 그 말에. 동의합니다. 미국 전문가들도요. 그러니까요. 친구들이 그러니까요. 예? 니네 정치인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스튜피드하다고 내가 이제 그러면 아요 그래요. 그 친구들도요. 예?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도 정치인들이 그러니까 웃기는 자기들 그러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는 뭔가 굉장히 그 애국심에 호소를 해가지고 뭔가 그러니까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선전하고 그러는 거죠. 정치적인 일종의 저거죠.